안녕하세요. 자, 국가직 7급 문제 한번 해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보기 1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심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리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가 꼭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위탄, 정권헌 5가지 결정을 하는데, 자, 법률이 유연이다. 유연법률 심판 결정 내린 거, 요 부분. 합헌이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유연으로 바꾸고, 뭐 유연이라고 때 합헌으로 바꾸고 등등등, 요런 부분. 자, 재심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탄핵, 그리고 뭐, 고난쟁의,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정당해산 심판에 있어서, 자, 요게 재심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한번 해산 결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대법원 갔었더니, 지하 조직, 아로라는 조직, 실체가 없다. 그런 조직 만든 거 아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가 됐지만은, 결국 내란 예비죄는 있지만, 뭐, 음모죄,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요런 걸 가지고,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봐라, 이석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일부 나왔고, 그리고 지하 조직도 없었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전부 다 사실인 걸 전제로 해서 정당을 해산시켰으니까 다시 판단해달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 허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 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재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재심 사유는 있어야죠. 아무런 재심 사유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각하를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재심 자체가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해산 같은 경우는 재심이 허용이 됩니다. 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나눠서 보셔야 돼요. 68조 1항, 68조 2항 나눠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은 유언문문 심판이나 똑같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고요. 68조 1항 같은 경우 허용이 되는데 역시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 행정작용에 대한 거냐 아니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냐 나눠가지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면은 혹시 뭐 유언법률 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법령에 적용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 많아요. 따라서 한 번 내린 결정을 갖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뒤집어서 바꾸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법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나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해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이 굉장히 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때에 한해서만 재심을 허용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령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 네,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 공부하면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두 개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재심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그리고 어떤 경우 헌법재판소가 인정했고 인정 안 했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봤던 겁니다. 자, 정당 해산 결정 내렸다가 나중에 가서 미안해 다시 니네 정당 살려줄게 이렇게 결정 내린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정당 하나뿐이다.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 억울하게 해산된 정당을 갖다 구제해 줄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결론,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된다예요. 자, 허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역시 문제는 짜증나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당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정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난이도를 높게 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런 점까지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려면은 모든 법률 규정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1번 문제부터 답답하게 문제를 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200명인데 사실 정당법에서 우리가 숫자를 외워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 우리가 숫자를 외워야 돼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시도당은 5개 이상 될 것. 그리고 각 시도당마다 당원이 1000명 이상 될 것. 요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정당에서 어느 한 정당원을 갖다가 제명시키고 싶다 싶을 때, 그쵸? 그렇게 제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 당원이 정하는 절차 당연히 징계 같은 거, 징계 절차 같은 거 거쳐야지만 그거 플러스 자,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 당에서 쫓아내고 싶다, 무소속으로 만들고 싶다 싶을 때, 자, 그때는 자, 그 소속 당의 정당의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숫자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 정당을 처음 만들 때 참여하는 사람들 발기인의 숫자까지 외운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세모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 O인지 X인지 난 다 알고 싶은데요. 정당법 다 외우세요. 특히 경당법은 그나마 괜찮아. 공직선거법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직선거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다 외우세요. 불가능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기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보기 3번도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 후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유연입니다. 결론,
침해하는 것이다. 유연이긴 유연이에요. 근데 자,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동안 뭐 하지 마라 유연이고, 검찰총장도 퇴직 후 2년 동안 공직 금지시키는 거 유연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도 퇴직 후 2년 동안 자, 공직 못 나가게 하는 거 전부 다 셋 다 유연입니다. 유연이에요. 오래된 판례, 특히 이 판례는 99년도, 검찰총장은 97년도 판례, 오래된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만 알아도 사실 충분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결론만 알면은 정답을 찾을 수 없게끔 냈어요. 자, 유연이긴 유연인데 뭐 때문에 유연이냐? 자, 정당 설립의 자유, 요거 침해해서 유연이다. 자, 나머지는 피선거권과 직업의 자유는 침해가 아니다. 요걸로 이제 틀린 질문으로 냈어요. 이게 이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결론만 묻지 않고, 자, 정확히 뭐 제한하고 과도하게 제한해서 뭐는 침해 아닌데 뭐만 침해지, 또는 뭐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지만 대신 뭐 때문에 유연이지 등등. 자, 유연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거는 주로 최신 판례에서 많이 나옵니다.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최신 판례 같은 경우 위주로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거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99년이면은 몇 년 지난 겁니까? 20년 지났는데 20년 전 판례를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알아게끔 풀게끔 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면은, 자, 경찰청장에게 퇴직 후 2년간 정당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경찰청장은 퇴직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정당 만들 수도 없고 정당원으로 가입도 못합니다. 이거 당연히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자, 피선거권을 침해하느냐? 선거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정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선거 못 나오게 하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규정하고는 좀 달라요.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아예 너는 뭐 모든 공직에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공직에 못 나가게 한다는 거는 임명직뿐 아니라 선출직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도 아예 못 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단위권, 피선거권, 공무단위권도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97년도 판례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무단위권과 직업의 자유를 둘 다 판단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판례인데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자, 요 법은 자, 모든 공직의 취임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뭐 정당만 못 들어가게 그것만 막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자유만 침해하는 거고 선거는 얼마든지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봤던 겁니다. 말장난이긴 해요, 사실. 왜냐면은 정당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선거 나오세요. 무소속으로 나오라는 얘기인데 거의 당선이 안 돼요. 거의 당선이 안 됩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도 당신은 정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거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무소속으로만 출마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피선거권도 사실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됐고요. 어디까지나 이 법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설립과 가입을 못하기만 하고 있을 뿐 당신 선거 못 나오게 하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피선거권은 제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직업의 자유는 뭐 피선거권, 즉 공무단위권이 특별한 기본권이니까 공무단위권 제한이 아니면 당연히 보충적인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일반적인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도 당연히 제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판단을 안 해줬어요. 피선거권, 직업의 자유는 침해가지고 정당 자유만 침해다. 요걸 집어넣어서 틀리게 낸 지문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보기 2번이 이미 3번인데 보기 3번도 뭘 함정에서 봤을까? 그런 거까지 찾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볼게요. 자, 정당은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으면 맞죠? 정당 해산할 때 정당원들 모두 모여서 결정할 필요 없어요.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당 해산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점도 알 필요 없어요. 그다지 알 필요도 없는 조문인데 또 이런 거 가지고는 틀리게 됐습니다. 사실 정당이 해산됐다 하면은 정당의 대표자가 정당 해산됐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야겠나요? 정당 사무를 관리하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알려야지 국회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국회가 아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적인 지분이 부속법령이 2개나 나왔고 그중에 판례 하나는 20년 전 판례를 갖다가 아주 세세히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냈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가 상당히 폭탄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볼 때도 1번 문제 딱 마주치고 이거 뭐야? 쫄 필요 없어요. 원래 1번 문제가 1번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가 이제 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풀 때 앞에 1, 2, 3번 어렵다고 해서 와 머리가 굳어져 버리면 나머지 뒤에 쉬운 거 망칩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훈련 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다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시험지를 한꺼번에 싹 나눠주는데 뭐부터 어떤 과목부터 내가 시험을 풀지 보통 이제 자신 있는 과목부터 많이 풀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시간을 많이 아끼고 나머지 과목에다가 집중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해서 제일 내가 뭐 헌법을 잘한다 해서 헌법을 딱 먼저 골라서 풀려고 했는데 1번 문제부터 이래. 순간 머리가 굳어지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쉬운 문제 다 놓치고 실수하게 되고 나머지 다른 과목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해에는 뭐 국어가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뭐 국제법이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국제정치학이 엄청 그때마다 달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도 1번, 2번, 3번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저 뒤에 가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 미리 알면은 뭐 쉬운 거부터 풀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음 시작하는 과목 그리고 처음 푸는 문제부터 운 없으면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한번 긴장하고 막 어떡하지 나 모르겠어 막 이렇게 긴장하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평소보다 되게 둔해져가지고 평소에는 실수 안 할 부분도 막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평소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만약 헌법 문제 풀었고 그것도 1번 문제 풀었는데 뭐지? 1번부터 보기 2개 중에서 하나 찍고 넘어갔다. 찜찜한 상황이죠. 그 찜찜한 상황에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국적법상 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이에요. 자, 예. 화살표 거슬려가지고.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맞는 얘기예요. 자,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취득한 적이 있었던 외국인이라면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귀화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적 회복 허가가 아니라 자, 요거 뭐지? 자, 귀화 허가는 누가 받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즉 생 외국인,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 이런 사람이 받는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 맞죠? 요건 다 갖췄다 해서 무조건 다 귀화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귀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재량행위로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보기 3번입니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 예전에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는 순간 바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바로 국적을 안 주고 뭐 한 다음에 준다? 자, 선서, 그쵸? 증서 받고, 그쵸? 그때 주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하고 증서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법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뒤에 가서는 자, 연령,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를 시켜줘야겠죠. 이런 내용이고,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전 법과 다르게 귀화 허가 시 바로 국적을 취득하느냐, 아니면은 귀화 허가한 다음에 바로 국적 취득 주는 게 아니라 선서, 증서 그때만 주느냐, 그 바뀐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다음 보기 4번 볼게요.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귀화 허가 받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규정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취소권 행사 기간은 귀화 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3개가 다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그래도 그냥 틀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 이렇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서 귀화 허가를 받은 놈들은 테러범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 얻은 애들은 자,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은 당연히 국적을 갖다가 회수해야겠죠. 국적 더 이상 주면 안 되겠죠. 귀화 허가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6개월 놓치면은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한참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사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걸 취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에서도 무슨 뭐 6개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 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이 뭐야? 6년이 지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는데 역시 뭐 현행법이 합헌이다는 판례니까 중요한 판례도 아니에요. 누가 따진 겁니다. 왜 이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딱 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고 몇 개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기간이 왜 규정이 없느냐? 이거 내 기본권 침해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봤어요. 이렇게 나쁜 놈들은 한참 시간이 지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또 중요하지 않은 지문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정답이 되게끔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1, 2, 3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굴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 시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얘기해 당사자 선행 혹시만 있으나 뭐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는 공적 부분이 신뢰 정당할 수 없다만 그런 새로운 입법은 허용할 수 없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한 문제 없고요.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부진정 소구 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나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틀렸죠. 부진정소구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틀렸죠. 부진정소구입법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언제만 허용이 안 된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때 그때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진정소구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진정소구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언제만 허용이 되나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역사바로 세우기죠. 그래서 전두환을 처벌하겠다, 친일파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 이런 경우에만 진정소구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썼기 때문에 틀렸죠. 부진정소구입법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요청을 우선하는 심의 중대한 국상의 사유를 정당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틀린 부분이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진정소구입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진정소구입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으로만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부진정이니까 틀려요.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보기 3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시혜적인 소구입법은 할 건지 말 건지는 국회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법자는 시혜적인 소구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 웬만하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59조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이렇게 해서 쭉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자,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세금 거두는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법을 거두겠다?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번 문제 가볍게 넘기시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적법절차와 영장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이죠. 자, 헌법 12조 3항과는 달리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열반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즘 시험 문제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줄 막 길어요. 깁니다. 근데 차라리 긴 게 나아요. 긴 게 낫지. 시험 문제 지문이 너무 짧으면은 어디서 함정을 팠는지 찾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시험 지문이 짧다는 거는 원래 있는 판례를 갖다 그대로 옮겨서 시험이 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옮긴다는 건데 요약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글자 하나 빠뜨리거나 바꾼 것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대로 이제 판례를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좀 길어지고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자 16조 후문은 자, 영장 필요한데 뒤에 다만 그게 없죠. 다만 자, 헌법 12조 3항은요. 자, 영장 필요하다. 체포구속 압수수색할 때 영장 필요하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고 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신체 자유 부분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조 자, 주거의 자유에 있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규정되고 있고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틀렸죠. 영장주의 예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조 3항처럼 명문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16조의 경우에도 주거의 자유의 경우에도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인정을 해주진 않죠.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개연성이죠. 진짜 자, 그 사람 의심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있는 거 맞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두 번째 긴급성. 자,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잡을 수 없는 거야. 요 두 가지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영장주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예외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명문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예외는 넓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여기는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틀리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역시 틀린 거 보기 1번 찾아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방 강의 때 자세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형결정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유형결정이 나왔느냐? 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갖다 요청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한, 그쵸?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쵸? 또는 갖다가 기지국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 하는 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나 기소 중지가 됐다든지, 너무 장기간 수사가 지속된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신 거 우리가 계속 자료 추적하고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규정도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점들 중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삼았던 게 영장 없이 통신자시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자, 영장주의라는 건 수사기관이 자기 맘대로 막 압수수색, 뭐 통신제한 조치, 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법관이 허락을 해줬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영장주의예요. 따라서 그 용어는 허가라고 해도 되고 영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안 써있고 뭐 허가, 지방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이거 영장주의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 아닙니다. 허가를 받든 영장을 받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영장주의의 의미는 수사기관이 맘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허용해 줬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니까 이거 뭐 영장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거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라 해도 똑같은 거예요. 영장을 받는 거나 허가를 받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헌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영장주의 위배되지 아니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이 이게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었죠. 자, 아까 나왔던 보기 1번은 여기에 관한 이 결정이 나오게 된 그 이유예요. 이유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체포영장만 있습니다. 체포영장만 받았어요. 즉 체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좋습니다. 체포해 오세요. 체포영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소환할 때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좀 계속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좀 오세요 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잡아와야겠네. 그래서 법원에 얘기해서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얘가 집에 쏙 들어가 버렸네. 우리 집에 못 들어와? 문 잠궈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근데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이 있으면은 주거에 대한 영장이 따로 없더라도 체포영장만 들고도 집에 들어가서 잡아올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었죠. 자, 영장주의 위반된다고 했던 이유는 아까 보기 1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16조는 영장주의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예외는 두 가지를 갖췄을 때만 가능하다. 지워졌네요. 자, 그래서 개연성, 긴급성 이런 거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수사를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 필요하다는 거는 곧 그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개연성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성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꼭 지금 영장을 지금 체포하지 아니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경우, 즉 긴급한 경우라는 표현이 이 법에는 안 써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두 번째 요건, 긴급한 상황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없이도 체포영장만 가지고도 주거에 들어가서 잡아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영장주의 예외 요건 중에 하나를 묶어줬죠. 그러니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외도 없는데 왜 법이 있다고 만들었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사안이 되는 겁니다. 보기 3번이 결론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기 1번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다음 보기 4번입니다. 자,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이 사람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같네, 무죄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석방되죠. 무죄 판결을 내리면 석방됩니다. 근데 검사가 잠깐 이 사람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10년 이상을 구형합니다. 그럼 갑자기 석방을 못 시키게 한다. 그게 이제 영장주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비슷한 판례가 두 개 더 있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 구속 집행을 해도 되겠다. 또는 뭐 보석으로 석방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석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즉 구속영장 효력을 상실시킨 거, 구속시킨 걸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석방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검사가 직시한 거죠. 직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멈추게 하게끔 하는 거, 직시항고를 허용하게 하는 거. 이거는 결국 석방하고 싶은 건 법원의 의사는 석방하고 싶은 건데 검사가 직시항고를 통해서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 석방시킬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속 유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의 효력이 검사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그게 곧 영장주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든 뭐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든 뭐 보석을 허가하든 법원 입장에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검사가 막으면 다 그게 영장주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영장주의의 의미는 영장을 처음 발부할 때만 법관이 발부한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즉 마음대로 네가 강제 수사 못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줄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한 번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더 이상 지속시킬지 말지 이것도 법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붙일 필요 없다고 들었다면 청원을 한 자에게 일을 알려야 한다. 그럼 뭡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지역적인 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되고요. 보기 2번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자, 이것도 되게 쪼잔한 게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위원회는 청원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의장이 알려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몰라도 되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 의원과는 달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회법에 의한 청원도 다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관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소관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부분인데 역시 이런 것까지도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보기 3번입니다. 보기 3번은 기본 강의 때는 넘어갔습니다만 심화 강의 때는 꼭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청원 관련해서. 자, 보기 3번 볼게요.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주적 청원제도는 재판정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의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원이란 거는 자, 내가 뭐 해달라 요구하면은 국가에서 그걸 심사한 다음에 대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성의 없이 해줘도 괜찮아요. 성의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한 심판서나 결정서, 재결서 이런 거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자세히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런 점에서 당신의 주장이 맞지 않네요. 이렇게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청원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청원사항의 처리 결과는 자, 아쉽지만 못 들어주게 돼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심판서나 재결서처럼 왜 당신의 말이 들어줄 수가 없는지 세세하게 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서나 재결서에 전하여 유의명시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한테 처리 결과를 갖다가 통지해줬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지겠다. 아예 공권력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으로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청원에 대한 대답을 받을 권리까지는 분명히 기본권이에요. 청원이란 건 내가 청원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는 심사해야 되고, 그리고 처리 결과를 나한테 달라고까지도 통지해달라고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별거 없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대답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보기 4번도 심화 강의 때는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모해하는 청원 같은 거 이런 거 누구를 갖다가 해치려고 막 모략하는 이런 청원 같은 건 하면 안 되고요. 자, 반복 청원이나 이중 청원은 하긴 합니다. 반복 청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중 청원 여기다도 제출하고 저기다도 제출하고 막 이렇게 2번, 3번, 4번 제출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은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리되지 않는다.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줄 수도 있지만 돌려보내주시 거부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그냥 반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바뀌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기관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원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 사생활도 이제 청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보기 3번과 4번입니다. 특히 보기 3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만 알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은요. 그런 거 나오면 세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모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행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 시위 참가 여부, 일시 장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한은 하는데 이제 침해는 아니에요. 침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경찰이 촬영했다. 어디에 있던 집회에서 촬영했다 하면은 내가 언제 거기에 있었는지 이런 정보까지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치 추적 장치 등등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이용한 추적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니까 합헌이고요.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인수자가 이건 꼭 알아야죠. 유언인 판례니까. 자,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형 시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죠. 그래서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에 본인 사고와는 무관하게 해부형 시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부분만 딱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역시나 문제가 길게 나오는 추세니까 길게 나왔을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역시 요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뭡니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36조 1항 행복주거권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자, 혼인빙자 간음죄죠. 혼인빙자 간음죄 유현 나왔죠. 근데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자 왜 유현이 나왔나요?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서 침해입니다.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죠. 침해입니다. 여기서는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만 자 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부분이죠. 자, 항상 간통죄도 그렇고 혼인빙자 간음죄도 그렇고 둘 다 문제가 됐던 기본권은 이 두 가지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두 개를 침해한다. 그래서 간통죄도 그렇고 혼인빙자 간음죄도 그렇고 그래서 유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제한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제한해서 유언이 나왔던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기 4번 역시 답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7번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형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맞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양심이란 건 진짜 좋은 마음, 바른 마음, 정의로운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쟤는 왜 저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또라이 아니야? 그래도 그것도 양심이에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진지하고도 절박하면은 그걸 양심으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고요. 보기 2번입니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 사회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이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틀렸죠. 보기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 자, 그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법질서에 반하고 도덕률 뭐 이런 거에 일치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입장에서는 진짜 진지하고도 절박하다. 이렇게 안 하면 난 죽겠다 싶으면은 그것도 양심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보기 2번 틀린 부분이죠.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보기 3번은 잘리나요? 자,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하는 경우에 뭐 등등이기 때문에 결국 모르면 합헌입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보안관찰 처분 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네, 합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볼게요. 자, 인터넷 언론사로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제 여러 번 나오는 판례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뭐 스스로 자기가 그냥 직접 글을 갖다 게시한다 싶은 거 그거는 더 이상 사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 양심의 자유라고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정답은 양심의 개념만 알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다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덕률에 반한다. 현행법에 반한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그렇죠. 병역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행위를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대 안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자,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진지하고 절박하면은 양심으로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죠. 자, 거주인의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또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자, 그거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틀렸죠? 자,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조차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의 근거지를 정하고 그걸 이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광장을 통행하는 거, 영화 생활을 즐기는 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언 결정이 나왔던 이유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유언이 나온 거예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조차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 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다 들어가요. 국외 이주, 해외 여행, 뭐 출국, 입국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국적 이탈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도 다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고 있어요. 자, 보기 3번입니다.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네요. 이거는 자,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결국 이건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법인은 뭘 가지고 있다?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직업의 자유예요. 직업의 자유뿐 아니라 법인이 뭣도 누릴 수가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뭐 본점, 사무소, 지점, 사무소, 자, 법인의 회사에 이런 사무소를 어디다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연인으로 치자면은 내가 어디로 이사가 갈 것인지, 내가 우리나라에서 살 건지 외국에서 살 것인지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회사 입장에서는 사무소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법인에게 자, 과밀 억제 권역 즉 수도권 지역에다가는 자, 본점 내지 마 이렇게 방해하려고 만약 하면은 세금 많이 떼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거주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인도 거주주의 자유를 누린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뭐 결론은 합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입니다. 근데 저거 아니다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금방 5로 썼네. 법인도 거주주의 자유를 누린다. 그게 5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X.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4번입니다. 헌법시사적 보장하는 거주인의 자유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국민투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국민투표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과는 좀 다르게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전 시험에서 기출 종종 나오는 그런 지문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2번입니다.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아니 뭐 생뚱맞게 문제를 해도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자,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부분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지방선거권이 있어요. 후보로 나오지 못해요. 후보로 나오지 못하지만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외국인이 뽑을 수 있고 서울시 의회의원도 외국인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외국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자, 주민의 그런 건 다 주민으로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주민 소환 투표라든지, 그죠? 그 밖에 뭐 조례 개표 청구라든지 등등, 자,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법에는 어떻게 써있냐? 자, 이러이러한 외국인에게는 주민 투표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주민 투표권은 주민에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민으로 인정을 해주죠. 따라서 주민 투표권을 가집니다. 국민 투표권은 절대 안 되죠.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국민 투표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건 딱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선거 선거권만 인정되고, 그렇죠? 나머지 주민으로서 인정되는 주민자 들어간 것들 그런 거 다 인정돼 주면 국민 투표권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권을 외국인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당연히 이거 틀린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130조 2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자, 재외선거인에게 분명히 국민이긴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자, 외국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국민투표를 인정 안 해주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헌법 개정할 때도 130조에서 분명히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국민투표 못하게 돼 있는다? 안 된다는 내용이죠. 결론하고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외국민도 국민인데 재외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도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정이 안 돼서 지금은 법적으로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재외국민들, 자, 재외선거인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확실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국정 선거권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는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투표권도 인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이거는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방선거는 뭐 아예 규정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기 3번 부합하지 않는다. 네, 맞는 지문이죠. 자, 보기 4번입니다. 특정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죠. 왜? 자,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붙이는 거는 72조 국민투표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정책이지만 외교 국방 통일 중요정책이지만 내가 그냥 결정하려다 뭐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거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하면은 그때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붙일 수 있다. 헌법에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이에요.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책만큼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도 대통령이 싫은데요 하더라도 헌법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 기본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 그런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조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민투표지만 자,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마음이에요. 자, 대통령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아니면 안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자,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그리고 뭐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맞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실 이 부분은 유연이냐 합헌이냐 결론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립학교 교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받으면은 퇴직급여를 갖다 감액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유연으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자, 퇴직금을 갖다가 감액하게 하겠다. 요거 헌법합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해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가 자, 공무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너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만든 규정이죠. 즉 열심히 일해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입법 목적은. 자, 그런데 재직 중의 사유로만 됐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과실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이 들어갑니다. 자, 공무원이 일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켰다고 해서 그것도 재직 중에 있었던 사실 사유긴 하죠. 교통사고 일으켰다고 해서 금고 이상이 나왔네요. 그거 가지고 자, 퇴직금까지 깎아버린다. 너무 심하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또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위 한정에서만 퇴직금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합치 결정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1년 줄 테니까 1년 동안만 잠정 적용하고 1년 후부터는 효력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개정해라 했는데 국회에서 개정 안 하고 1년 후에 개정했죠. 더 1년 늦게 개정했습니다. 개정하고 나서는 소급 입법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유연으로 또 나왔던 부분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논리의 판례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자, 사립학교 교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직 중의 사유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 퇴직 금액을 갖다가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유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적합한 수단이 아니에요.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자, 일률적으로 사법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사실상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법 착용을 금지한다. 즉, 재소자용 오류, 죄수복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결론만 하시면 되죠. 합헌이죠. 합헌입니다. 어느 때 유연인가요? 형사재판.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복을 못 입게 하면은 그 부분은 위헌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합헌이죠. 합헌이에요. 근데 여기는 침해의사실상 원칙에 위배된다. 유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지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자가 밖에 나갈 때 사복을 입게 하느냐 못 입게 하느냐는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냐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수용자가 아니고 미결 수용자인 경우에는요. 자, 미결 수용자인 경우에는 나갈 때 어떤 경우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구치소 바뀌냐 아니냐로 구별하시면 돼요. 구치소 안에서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을 못 입게 해도 괜찮지만 미결 수용자가 구치소 밖을 나갈 때 즉 수사받으러 나가거나 재판받으러 밖에 나갈 때 그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 아니냐 바뀌냐 가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거고 수용자는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냐 가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 볼게요. 자,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맞죠?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업 결정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종사의 자유 또는 직업행사의 자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1단계 제한이에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2단계 또는 3단계 제한입니다. 자, 1단계 제한이 가장 약한 제한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심사가 완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계별로 갈수록 점점점 유연심사가 빡빡해집니다. 자, 그래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1단계 제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즉 웬만하면 합헌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자,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틀렸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 부분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전부 다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자, 과잉금지 원칙에서도 세 번째 최소 침해성 원칙 그 부분이 구체화된 게 단계 이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는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물론 과잉금지 원칙이 엄격한 원칙이고 자의금지 원칙이 완화된 심사 원칙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판례가 헷갈리게 해서 표현을 쓰는데 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긴 한다는 겁니다. 다만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직업의 자유 다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있죠.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도. 자, 재산권 중에서 사회적 연관성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가 많이 규제할 수 있는데 특히 토지 같은 경우가 사회적 연관성이 매우 크니까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도 자유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 보기 4번입니다. 자, 마약류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몇 년 전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에게 수역사유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마약 범죄자다. 이거 무섭죠. 큰일 나죠. 그래서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20년이나 금지시키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유언이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법익의 균형 수상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합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하나하나 가지고 함정을 파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장난 아닌데, 자, 솔직히 이 문제는 그런 거 가지고 함정을 살짝 팠다기보다는 결국 그 중에 하나라도 위반이면은 유언이 되는 거죠. 유언이냐 합헌이냐 결론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승진 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 신분의 유지나 업무 수행량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공무원의 부당한 신분을 박탈하지 마라. 자, 공직 지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마라. 또 자, 직무의 부당한 박탈, 직무의 부당한 박탈뿐 아니라 자, 신분의 박탈. 그렇죠? 단순히 선고유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뢰죄도 아닌데 선고유예만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시키는 경우죠.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진 가능성은 안 들어있죠. 승진 가능성은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이 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꼭 나를 승진시켜주세요. 그런 것까지 공무단위권이 아니에요.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른 국가적인 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의견 수렴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맞죠? 자, 주민투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정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이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 주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본다? 의견 수렴 절차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니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물어봐. 이런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민투표권의 일반적 성격을 보더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뭐가 아니다. 주민자 들어가는 것들 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뭐 그렇게 끝나겠죠. 자,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나갈 수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주민자 들어가는 권리들은 다 법률상 권리이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다음 디귿입니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웬만하면 선거권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헌법 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법 24조가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법률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자, 31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자, 이런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니을입니다. 자,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는 농협축협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틀렸죠? 자,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선거권이라는 건 어떤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아파트 동대표 선거, 우리 반 반장 선거, 뭐 이런 거, 농협장, 축협, 조합장 선거 이런 거는 선거권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들어갑니까? 결사의 자유에는 들어갑니다. 결사의 자유. 하지만 선거권은 아니에요. 여기 선거권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니을 틀렸죠. 자, 옳은 거 고르면은 기억,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3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또 짜증나게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볼게요. 자, 중앙행정기관회장은 법률에서 유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고시 등이 자, 제정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는 10일, 요 날짜 자꾸 바꿔서 내요. 1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누가 국회법에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조문이에요. 요거 하나만 알면은 옳은 거 바로 골라내고 끝내면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대통령령은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 예고한 때에도 그때도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요 내용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 행정부에 대해서 자, 사회적 변화가 있고 자, 입법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국회가 다 법률로 만들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다. 기능적 권력 분립에 따라서 자, 자세한 거는 대통령 네가 만들거나 총리 장관 니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행정입법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입법이 국회에서 바빠가지고 자세히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서 못 만드니까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 대강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만 유임을 해줬는데 얘네가 입법 취지에 반하게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 예를 들어 뭐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입 닫겠다고 각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이상하게 만들면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거고. 자, 이런 거는 국회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나 법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국회도 약하게나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니네 혹시 뭐 만들었거나 바꿨으면은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가 심사해 볼 테니까 우리한테 10일 이내에 보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조문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보기 2번, 이런 거 나오면 세모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부 조직법인데 왜 이런 걸 해나 싶은 정도로 이제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나 보다. 보기 1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고 보기 1번은 특히 10일도 자꾸 바꿔서 시험 내기도 하니까 보기 1번은 기억하셔야 되고 보기 2번은 세모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기 3번 볼게요. 자, 입법권자는 헌법 96조에 의하여 법률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간 외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죠. 그래서 국가정보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설치할 수 없다. 역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보기 4번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정부위원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나가고 싶으면 국회에 나가서 출석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나가기 싫어도 국회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될 의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위원은 다른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자, 국무총리 나오세요 했는데 국무총리가 야, 내 대신 장관 네가 나가라. 국무위원한테 대신 나가게 할 수 있고요. 자, 또 국무위원 나오세요 했는데 국무위원이 대신 차관 네가 나가. 정부위원한테 대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위원은 더 이상 없어요. 정부위원 나와 했는데 다른 정부위원 나가라 이렇게 그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국무총리 나오라고 하면 국무위원을 대신 나가게 할 수 있고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을 대신 나가게 할 수 있다. 너는 네가 나와야지 다른 사람 못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조문 보기 1번 가지고 정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물론 보기 3번도 중요한 겁니다. 국무총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판례죠.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고 즉 행정각부로 집어넣지 않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보기 1번, 3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은요. 몰라도 됩니다. 보기 2번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맞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나와도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국무총리가 그냥 뭐 국무총리 혼자 있나요? 심심하면 장관들 불러서 노닥거리나요?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자기 소관사무가 있습니다. 자기 소관사무가 있어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많습니다. 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총리령을 법규명령을 만들고 싶다? 총리한테 얘기해서 총리령으로 발하게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기 소관사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독자적인 권한을 없는 단순한 보좌기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관들에 비교해서는 상급 행정관청으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무가 있어요. 이런 사무를 다 처리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게 국무총리 밑에도 있나 보다 정도. 이 중에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세모. 넘어가셔도 돼요. 자, 보기 2번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무총리의 소재지에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므로 결국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결국 자 관습헌법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상은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다. 이제 국무총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까? 국무총리도 서울에만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세종시를 만들어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종시로 내려보내게 하느냐? 이거는 관습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그런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예요. 만약 그런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유언 결정 나왔겠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습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딱 하나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인정하고 욕 뒤지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관습헌법을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기 3번 볼게요. 자,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자, 국회의장은 이건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조문이죠. 자, 국회의장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국회의장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하루에서 3일이죠. 하루에서 3일 24시간이고 72시간 이내 48시간으로 썼죠. 틀린 질문입니다. 요거 확실히 우리가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요거 틀린 질문이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기명투표를 표결한다. 이것도 틀렸죠. 무기명으로 하죠. 자, 누구 쫓아냅시다. 누구 선거로 뽑읍시다. 이런 거는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해요. 다 무기명. 그래서 내가 해임 건의에 찬성해놓고도 나는 형님 안 찍었는데 어떤 놈들이 형님을 쫓아내려고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다 무기명입니다. 기명으로 했으니까 틀렸고.
하루에서 3일인데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렇죠?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조문이에요. 자, 다음 보기 4번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출석을 요구하려고 말을 꺼낼 때 그 발의는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명 이상. 숫자는 요 숫자 국회법에 나오는 정족수 부분 숫자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명 이상 필요하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대통령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호 위기에 처하여 중대한 재정경제상호 위기네요. 그러면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로 바꾸면 틀려요. 자, 이때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작용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게 곧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자,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국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본안 판단을 했던 이유는 비록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긴 하지만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겠다 싶으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한 결과 아무 문제 없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합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 해서 일단 틀린 부분이죠. 자, 보기 2번입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죠. 사전적 예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위기가 생기고 나서만 국가행위권을 행사할 수 있죠. 미리부터 지금 국가위기가 곧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사전적 예방적으로 할 수 없고요. 공공문제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발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 2번이 맞는 질문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지 공공문제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국가 긴급권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자, 국가 긴급권은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자,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작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 국가긴급권은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엄 선포는 무조건 일시적으로만 해야 돼요. 자, 군대 풀어서 했더니 야,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니 야, 모든 사법사무와 모든 행정사무를 다 군인들이 관리하네. 야, 군인들이 나한테 충성하니까 나 너무 통치하기 편해. 나 계엄을 갖다가 천년만년 계속하고 싶다. 안 돼요. 계엄 선포는 진짜 병력이 필요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일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간 안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쭉 다 맞는 얘기죠. 자, 이 경우 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긴급재정 경제명령 또는 뭐 긴급명령 그런 걸 내리고 국회 승인은 꼭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제2 요구를 하는데 국회가 폐회 중이네? 그럼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돌려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긴급재정 경제명령하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꼭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 건 틀리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자, 보기 1번 쭉 맞고 옳은 것은 보기 2번으로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국정감사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은 미리 조사하는 거 예비조사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나 보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세모. 자, 보기 2번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필요하면 국정감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 조사법에서도 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감사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보통 기초자치단체,
자, 시나 군, 구 이런 데에 대해서도 원래는 국정감사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은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설치할 수는 없다.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범위 거의 뭐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보기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 범위는 자, 국가유임 사업 그리고 돈 받은 거,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즉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너무 지나치게 특히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가유임사무는 국가가 기관유임으로 넘겨준 거, 이건 국가거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돈 받은 거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자, 특별시,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만 써 있고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어디에 써 있나요? 거기도 여기랑 연결돼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은 시, 군, 구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자, 해당 기관의 변상 징계 조치 재석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자,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사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이를 요구는 국정감사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 1번 맞고 보기 2번 틀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국정감사 뭐 이런 거 뭐 여기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나요? 사생활 침해한 경우, 그렇죠? 사생활 침해한 경우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못하게끔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부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 표결이라는 요구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틀렸죠. 자, 발언과 표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뭐 통상적으로 부서에 행해지는 행위까지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죠.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나 구속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시 매우 또 지엽적인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는 의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의장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체포 구속된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 회기 다시 열렸으니까 자, 석방 요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면은 알고 있어야 되죠. 누가 잡혀갔는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자, 구속기간 연장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속기간 연장되었다는 건 계속해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안 풀려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석방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다음 회기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석하게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72시간, 하루에서 3일이죠. 하루에서 3일 이내에 표결해야 되는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자, 보통 해임건의안이든 뭐든 탄핵소추안이든 뭐든 다든 하루에서 3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아니라고 했죠. 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체포동의안은 하도 국회의원들이 이걸 남용을 많이 해서 맨날 구속시키려고 하면은 국회 열어가지고 막 국회가 열리는 기간은 부체포특권으로 안 잡혀가고 맨날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 자, 70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맨날 72시간 버텨가지고 위기를 벗어났는데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때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그죠? 다음 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뀐 부분입니다. 네, 틀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보기 4번입니다. 자, 국회의원이 국회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은 자,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 노무현과 그 측근들 대선자금 부정한 자금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이 결론보다는 사실 시험도 사실 이거보다는 그걸 내야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법리예요, 법리.
즉 이런 경우만 딱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명백히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이딴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고 정확한 거는 그거죠. 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국회의원의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게 진실이 아닌지에 대한 진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언 자체로만 보더라도 명백히 허위,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건 당연히 면책특권의 대상이 않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 허위라는 사실을 만약 몰랐기만 한다면 그 진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 중요한 판례입니다. 거기서 그 사실관계만 띡 떼가지고 냈던 부분이에요. 맞는 걸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간의 내부적 분쟁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틀린 부분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울 때 그때 헌법재판소가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자,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싸우는 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우는 거라 하면 뭐 서울시와 경기도 싸우는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가 싸우는 거, 이런 걸 해결해 준다는 의미지, 서울시 안에 있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이 싸우는 거,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범위에 속한다 했으니까 틀리는 지문이고요. 보기 2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한 행위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입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적법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처분일 것, 처분 또는 부작위. 자, 처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처분이란 건 법적인 중요성,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여야 돼요. 근데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무슨 위원회에서 자, 어떤 방안을 의결했다. 요거는 내부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내부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됐던 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예요. 성남시. 자, 그 당시 성남시, 지금은 경기도지사인데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나 돈 아껴가지고 복지 예산 엄청 늘렸다. 그래서 복지 예산을 막 늘려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돈을 막 풀다 보니까 요게 대통령이나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야, 저 꼴보기 싫어 죽겠네. 얘 좀 어떻게 좀 견제 좀 해봐.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이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을 갖다가 다 정비시켜버리겠다. 즉 경기도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있는데 성남시 니네가 또 별도로 30만 원씩 더 주고 있네? 하지마. 중복되니까 니네 거 하지마. 성남시장은 내가 돈 아껴서 내가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해? 네, 하지마. 못하게 하려고 의결했는데 이게 단순한 내부 기관들끼리 의결에 불과하지 이걸로 바로 무슨 이 사람의 성남시의 권한을 바로 침해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분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행정자치부 장관,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시행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자, 일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가 확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바로 심판이 종료가 됩니다. 심판 종료로 끝나요. 자, 심판 종료로 끝나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뭐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 사망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뭐 국가기관으로서 지위가 사라진 건 똑같습니다. 심판 종료로 끝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심판 절차가 종료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원래 막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는데 겨우 이제 권한쟁의에서 요 한 문제 정도 나온 정도. 이게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긴 합니다. 대신 이상하게 지엽적인 부속법령을 엄청 많이 깔아놔서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와도 어렵고 부속법령에서 나와도 어려운데 헌법재판소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착실하게 해놓으면 공부한 만큼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부속법령 줄게 구석구석에서 튀어나오게 해서 문제를 내면은 다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됩니다. 사실 변별력도 없어요. 어쨌든 커트라인만 낮추는 게 목적이었고 제대로 된 출제 뭐 그런 기준이 없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기 4번은 뜨아해요. 보기 4번.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금방 봤다시피 보기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죠. 보기 1번도 틀리고 보기 2번도 틀리고 보기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남은 건 보기 4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뭐냐? 헌법재판소장은 시군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즉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이 청구된 경우에는 자, 그거 소속된 특별시 광역시도 즉 광역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자, 강남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청구된 경우에는 강남구가 소속된 특별시, 서울특별시에다가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있나요? 헌법재판소 규칙에 있어요.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규칙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자, 헌법재판소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권한 대행을 누가 할 것인지. 자, 선임재판관이 하겠지 뭐. 아니, 그렇게 안 써있고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헌법재판소 규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 1개월 미만인 사고가 있으면은 그때는 선임재판관, 즉 재직기간이 가장 긴 그런 선임인 재판관이 이어서 권한을 대행하면 되는 거고, 1개월 이상의 사고거나 거리된 경우에는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 규칙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걸 시험에 낸다는 거. 하여간 참 너무한다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자, 이런 규칙 있다. 역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나머지 보기 1, 2, 3번 확실히 충실히 공부하고, 보기 4번은 몰라도 그냥 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규칙도 다 공부할 거예요. 네, 한번 공부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이네요. 자,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의장이죠. 자,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요. 가부등 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선관위법에서도 선거관리위원장도 자, 선관위 회의가 가부등 수이면은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권이 없어요. 캐스팅 보트 없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장은 가진다. 맞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대법원은 군 법무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등등등 하는데 뭐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 이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역시 세모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현행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거 틀렸습니다. 헌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현행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가 아니고, 자,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전추주의로 헌법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뒷부분 다 헌법의 규정 내용으로 많습니다. 즉,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게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 헌법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 헌법의 내용이에요.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틀린 걸로 이걸 골라내시면 됩니다. 나 군사법원법도 다 외울 거예요. 아,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오면 세모. 헌법 조문만 확실히 알아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기 4번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의 임기는 10년. 맞죠? 판사를 가끔 뭘로 바꿔서도 됩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바꿔서 내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보기 4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탁주, 막걸리죠? 자, 막걸리 공급구역을 제한하고 있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하게 시켜놨습니다. 자, 이 부분 합헌 나왔죠? 여기서는 판례가 변경돼서 다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즉, 위헌으로 변경되었다. 틀렸죠? 우리 자두소주 구입명령제도, 자, 소주는 왜 다른 도로 못 팔게 하느냐? 왜 자두소주를 2분의 1 이상 구입하게 강요하느냐? 그 부분 위헌 결정 났지만, 막걸리, 탁주는 합헌 결정 나왔다고 했죠? 그 후에 위헌 얘기는 나온 적 없죠? 판례 변경되었다. 틀렸어요. 판례 변경된 적 없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 사정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에 의해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정반대로 써 있습니다. 즉, 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내 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싫은데요, 안 도와줄 겁니다.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각하 기각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처분이에요. 따라서 이 행정처분을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다른 구제 절차가 있어요.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오게 되면 보충성 요건 흠결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판례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봤는데 그 후에 판례가 변경돼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를 시킨 걸로 판례가 변경됐어요. 정반대로 썼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입니다.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선거, 즉 지방의회의원 선거죠. 여기서 허용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은 상하 50% 3대 1에서 상하 33과 3분의 1%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지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기준은 인구 비례 3대 1, 3대 1이죠. 즉 상하 50%입니다. 상하 50%. 즉 3대 1이에요. 인구 비례 3대 1로 지금 판례가 바뀐 상황입니다. 자, 인구 상하 33과 3분의 1이라는 거는 2대 1이에요. 2대 1. 2대 1이죠. 2대 1입니다. 자, 2대 1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상하 33과 2대 1입니다. 자, 그거 틀린 거죠.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인구 편차는 상하 50%, 3대 1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상하 60%,
즉 4대 1이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바뀐 거죠. 상가 60%, 4대 1에서 50%, 3대 1로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여기는 50%, 상하 50%에서 상하 33%, 즉 3대 1에서 2대 1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틀려요. 지방선거는 4대 1에서 3대 1로 바뀐 거고, 국회의원 선거가 옛날에 3대 1에서 2대 1로 바뀌어서 현재 2대 1입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행 기준. 국회의원 선거는 2대 1, 지방선거는 3대 1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기 3번 틀린 걸로 골라낼 수 있어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제도에 적용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유연이죠. 유연입니다.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네, 맞습니다. 위반된다고 지금 유연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보기 4번 맞는 걸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선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이에요. 자,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선거에 관한 경비는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다. 틀렸죠? 자, 헌법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즉 달리 말하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실제로 많이 부담시키고 있죠? 어떻게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선거비용 50억 들어가면 일단 후보자든 정당이든 니네가 다 내야 돼. 내고 만약에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사망 안타깝네.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100분의 15 이상 득표를 했으면 다 그 비용 우리가 다 내줄게, 보전해줄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00분의 10도 안 되면은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죠. 지금 누가 돈 내는 겁니까? 선거비용 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 낸 거예요. 법률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 선거에 관한 경비는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법률이 후보자에게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죠. 헌법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정치자금법 보조금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배분된 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내 경선 사무 등 경선운동, 투표, 대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선관위에게 위탁하면은 자, 모든 그 비용, 모든 수탁관리 모든 비용은 당의 정당이 부담한다. 역시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매우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자, 틀린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자,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이 되는 정당이 당내 경선 사무 등 경선운동, 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이렇게만 써 있는데 사실 위에 거 조문이랑 연결해서 좀 더 깔끔하게 냈어야 돼요. 즉 공직선거에 나가는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내 경선이라는 건 지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경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선을 할 때 경선도 하나의 선거니까 자, 선거는 선관위가 전문이니까 선관위에게 위탁하면은 일을 잘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선관위에게 위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당대표를 뽑는 당대표 경선이 있고요. 자, 그 밖에 공직선거에 나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는 자, 나머지 당내 경선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인데 정확히는 이제 공직선거에 나갈 공직선거 당내 경선이에요. 자, 당대표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가기관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공직선거에 나갈 당내 경선을 하는 거는 여기서 뽑힌 사람이 공직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니네가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인 정당 대표를 뽑는 거는 니들이 돈을 다 내라. 이건 정당이 다 부담. 정당이 모두 부담. 자, 하지만 공직선거와 관련된 당내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당이 일부만 부담. 나머지 일부는요, 국가가 내줍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대표 뽑는 거는 순전히 니네 정당의 행사니까 니네 돈으로 다 내. 우리가 관리는 해줄게. 선관위가 전문이니까 경선 관리는 해줄게. 대신 돈은 니네가 다 내라. 자, 하지만 공직선거에 나가는 당내 경선, 후보자를 뽑기 위한 그런 경선은 공직선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내주겠다. 나머지만 정당이 일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당이 일부 부담한다. 그래서 개표비용, 참관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기 보면은 자, 결국 당내 경선인데 당내 경선에 들어가는 자, 모든 비용은 당의 정당이 부담한다. 틀린 이유가 뭐라고요? 일부는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왜? 단순한 이게 순수한 정당의 행사가 아니에요. 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선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는 내준다. 매우 지엽적인 부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 헌법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중앙선관위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시군 선관위 위원은요, 각급 선관위 위원. 자, 구시군 이렇게 작은 단위의 선관위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세모. 아니 중앙선관위는 확실히 중앙선관위 위원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데, 야, 구시군 선관위 위원 이런 사람까지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까? 선관위법에서는 탄핵 금고 아니면은 뭐 면직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탄핵이나 근거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보기 4번. 자, 정부는 중앙선관위위원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관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는 중앙선관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딱 읽어봐도 틀린 내용이 전혀 없겠죠. 저게 맞는 지문입니다. 즉, 자, 예산 편성권은 아무도 못 가져요. 누구만 가집니다. 정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저기 예산 좀 더 늘려줘. 정부한테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럼 정부가 우리가 늘려주고 싶어도 국회가 반대하는데 그럼 국회 가서도 제발 통과시켜줘. 그냥 부탁을 해야 돼요. 자,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정부입니다. 정부와 법원만. 국회만이 예산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머지 자, 중요한 국가기관들,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국가기관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대신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정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다 거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존중하여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선거 관리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도 더 필요하고 자, 직원들도 더 뽑았으면 공무원들도 더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선관위 예산을 한 200억만 더 늘려주세요. 네,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편성 안 해줍니다. 그래주세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에요. 다 좋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국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국가 재정 상황이 지금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산을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합니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중앙선관위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중앙선관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 합의가 아니에요.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합의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고 협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전화로 우리 예산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중앙선관위 예산 줄입니다. 안 됩니다. 뭘 안 돼. 일단 나 협의는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전화 끊고 줄이면 돼요. 그쵸? 협의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존중한다. 협의한다. 별 의미 없죠.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게 존중도 해주고 예산 깎을 때는 미리 전화로 알려줘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가 우리는 어떻게 협의하라고 써있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깎겠습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기 1, 2, 3번 좀 어느 정도 헷갈린다 하더라도 보기 4번 딱 보시면 아 맞는 지문이구나 이런 거 이제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기 1번은 확실히 우리가 틀렸다는 걸 무조건 골라내셔야 돼요.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까 보기 1번은 무조건 우리가 골라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보기 2번 매우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지문 특히 당대표 경선이냐 그냥 당내 경선이냐 이 두 개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에서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장난식으로 문제 냈는데 그때도 이거 틀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40문제도 아니고 겨우 20문제 내면서 이런 지문을 자꾸 집어넣는다. 물론 이제 보기 4번 읽고 당연히 좋은 말이네요. 그냥 찍으면 무난한데 그래서 체감 난이도하고 실제 시험 점수하고 많이 다른 게 그거예요. 체감 난이도로는 내가 못 봤던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 어떡하지? 근데 야, 대충 4번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집 와서 채점해보면 맞았어. 이거 맞았어.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서는 와, 나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 시험 헌법 망했나 봐. 집에 가서 채점해보면 야, 점수 잘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기 1번은 확실히 헌법 점원. 보기 2번도 2번 나온 김에 또 지엽적인 지문이지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보기 3번도 너무 지엽적인 지문. 보기 3번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좋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바꿔도 맞고요. 대법원으로 바꿔도 맞아요. 그렇죠? 국가재정법에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해줘. 그렇죠? 그래서 예산 늘려달라고 하면은 안 늘려줄 거지만 그래도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좀 하고 그리고 예산 깎을 때는 그냥 확 깎으면 사이 안 좋아지니까 미리 얘기 좀 해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중앙선관위원회로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로 나와도 맞는 지문이고 대법원으로 나와도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게 기본권 관련해서는 1번 문제 관련 까다롭게 나온 부분이고요. 그 밖에 뭐 부속법률 너무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어쨌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속법률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헌법조문하고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중요한 부속법률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런 걸로 위주로 점수를 맞으시면 되는 거지. 자, 이번 시험 특성에 따라서 뭐 세세한 거 내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고 이런 거 나오면은 그리고 정확한 정답이 딱 있으면은 이렇게 잘 모르는 부속법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기도 하고 이걸 꼭 알아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다 똑같아. 찍는 거야. 그걸 찍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당락이 갈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헌법조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례 중요하고 그리고 부속법률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여기처럼 이렇게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까지 다 샅샅이 볼 필요는 없고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속법령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되는 거 역시 중요하죠. 이번에도 뭐 국적
그죠? 귀화 허가 있을 때 국적 취득이 언제 되느냐? 예전에는 허가시였지만 이제는 선서 증서 받고 성서했을 때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 최근 개정법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에서 지엽적으로 나온다든지 아주 오래된 법률, 오래전부터 만들어졌고 그 후에 개정되지도 않은 법률, 중요하지도 않은 법률에서 막 이거 아냐 모르냐 이렇게 된다든지 이거는 그냥 출제자도 그냥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틀리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